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 저는 20년간 친딸처럼 키운 아이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 새벽 5시 30분. 제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이 들려 있었고, 딸 지연과 예비사위 태호의 웃음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한 장 더 찍어요. 지연이의 환한 미소는 곧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호가 다가왔고, 지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쿵. 저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과 함께 1000m 낭떠러지로. 그 순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그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 목이 타는 듯 말랐고 입안엔 쇠맛이 도는 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커다란 소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 몸 아래로는 여전히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떨어질 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 말입니다. 그 안에는 태호가 저를 밀어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녹화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에서는 뼈가 부러진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온몸이 나뭇가지와 바위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태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죽은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죽었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거 알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최소한 6시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침조차 삼키기 어려웠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짜내어 소리를 쳤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한 남자가 로프를 들고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남자는 도훈이라는 이름의 목공예 장인이었습니다. 도훈 씨의 작업실은 한 구석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태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도훈 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등산복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고, 배낭도 없었고, 무엇보다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거부했으니까요. 도훈 씨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믿어도 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며칠 전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말하라며 어디 가지 않겠다고 진심 어린 말을 해주었을 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키운 아이지만 친딸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도훈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제 친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겨진 지연이를 제가 데려와 키웠다고 말입니다. 친딸처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웠다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8살이었던 지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을, 처음으로 지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남편과 함께 정말 친딸처럼 아꼈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결혼 준비금도 심지어 신혼집까지 모든 걸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제 친딸이었다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다고요. 도훈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태호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지연이가 태호를 데려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연이는 예전부터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신중하고 차분한 아이였는데 태호를 만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지나치게 친절했고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달까요? 지연이 앞에서는 다정한 연인이었지만 지연이가 자리를 비우면 제게 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재산을 계산하는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호가 제게 지연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이렇게 훌륭한 분이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거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소름이 돋아요. 그는 제가 지연이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것 때문에 지연이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급작스럽게 서두르더라고요. 6개월 후로 잡혀있던 결혼식을 한 달 앞당기자고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에 바빠질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사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태호는 지연이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명한 줄도 모르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있었을 겁니다. 지연이가 가져다 준 서류들을 그냥 믿고 서명했거든요. 친딸처럼 믿었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었어요. 처음엔 태호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순수한 제 딸이 나쁜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지기 며칠 전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지연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엿들었죠.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로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태호의 차가운 음성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어디인데 이미 5천만 원 넘게 빼돌렸으니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그래도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태호는 누가 내 엄마냐며 그냥 이모지 않냐고 게다가 혈연 관계도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그래도 하고 망설이자 태호는 원래부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아이라며 어차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니까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 1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처절한 기분. 도훈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도훈 씨가 그래서 산에 가자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등산을 싫어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가족 나들이를 하자고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요. 하지만 설마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연이의 표정을. 슬픔도 놀라움도 아닌 그 차가운 시선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핸드폰이 같이 떨어졌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가 고개를 들며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영상을 찍고 있던 상태에서 밀렸거든요. 분명히 그 순간이 녹화되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저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그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지연이와 태호가 저를 죽은 줄 알고 있는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저를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훈 씨의 핸드폰이 울렸고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뉴스 속 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단에는 굵은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실종자 수색 중.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리산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실종된 김선영 씨 58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딸과 예비사위의 신고로 구조대가 투입됐습니다. 도훈 씨가 급히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와 태호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붉어진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연이는 흐느끼고 있었고 태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역겨웠습니다. 저 연기 좀 보세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색 현장을 보던 제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색하는 지역이 제가 실제로 떨어진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던 겁니다. 도훈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저쪽을 수색하는 걸까요? 저는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산된 살인이었다는 걸요. 저는 몸이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음을 알리면 그들이 다시 덮쳐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죠. 도훈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결심을 다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은 것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복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훈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 위에 단단한 결의가 덧씌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겠지요.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핸드폰. 절벽 아래 어딘가에 남아있을 그 장치가 모든 걸 뒤집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연과 태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제 재산을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마을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소문이 먼저 돌거든요. 다음 날 저녁 그는 돌아와 굳은 얼굴로 전했습니다. 선영 씨 벌써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 벌써 장례식이라니.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도 집에 왔다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내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도훈 씨는 더 어두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호가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여자, 이름은 민지라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이를 이용해 제 재산을 노린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있었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고 지연은 단지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장례식이 열리면 모든 게 끝나버릴 테니까요. 그 순간 도훈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훈 씨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사람도, 돈도, 서류도 그때 한꺼번에 움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식. 살아있는데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 내 아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도훈 씨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며 소문을 더 캐내기로 했고, 저는 몸을 숨기고 회복하며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증거를 찾는 피해자의 의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날 죽이려 했을까? 가슴이 찢어지듯 속삭이다가도 귀에는 자꾸 뉴스 속 그녀의 연기가 맴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불러대던 목소리 하지만 그건 연기였죠. 다음 날 도훈 씨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영 씨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미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등기, 인감, 위임장 그런 말들이 오가더군요.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내 도장이 사라졌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도장이 지금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상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민지. 태호가 따로 만나고 있다는 20대 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태호의 진짜 목적은 돈. 지연은 그저 도구.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을 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연아, 너도 결국 이용당하고 있는 거구나. 애틋함이 몰려왔다가 곧 다시 분노가 덮쳤습니다. 나를 배신하고도 그 아이는 또다시 버려질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훈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틈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밝히지 못한 채 아이의 거짓을 지켜봐야 하는 시간. 그건 증거를 모으는 일인 동시에 제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 앞 골목을 지나던 순간 낯선 차가 멈춰서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험사 쪽입니다. 사망 확인서 일정 맞추러 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망, 확인서. 이제는 서류 위에서조차 제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아이를 구해내진 못했어도 최소한 진실만은 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에 익숙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불명. 단 3글자. 오늘 끝낸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누구를 향한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차갑고 무서운 문장. 도훈 씨의 제안은 위험했습니다. 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합시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덮쳤습니다. 집. 제가 평생을 바쳐 꾸린 곳. 그리고 제 딸이 자라난 곳. 이제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불빛은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태호의 차가운 음성. 3일이면 끝난다. 지연의 낮고 담담한 대답. 엄마는 이미 속아 넘어갔어. 서류는 다 준비돼 있어. 순간 심장이 쪼개지듯 갈라졌습니다. 20해 넘게 지켜온 아이의 목소리에서 단 한 톨의 망설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무릎을 꺾어버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너도 곧 버려질 거야. 태호의 잔인한 속삭임. 뒤이어 들려온 유리 깨지는 소리. 지연의 울부짖음. 나를 이용만 했어. 넌 이미 돈으로 충분히 챙겼잖아. 둘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은 뒤집혀 있었지만 침대 밑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 거기에는 모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수색 신유, 사망 선고, 재산 매각, 예금 인출, 지연과 결별, 민지와 새 출발, 그리고 마지막 줄, 지연도 위험 요소, 적당한 때 처리. 종이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키워낸 아이. 그 아이조차 결국 버려질 존재였던 겁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온 흐느낌. 엄마, 미안해. 그 울음은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눈물이 차오르면서도 저는 속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너를 지켜주려 했던 지난 세월이 전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조차
결국 내가 만든 걸까? 분노와 자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훈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제 과거와 제 실패와 그리고 아직도 딸이라 부르고 싶은 아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 낯선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왜 이 집에? 혹시 우리가 들킨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걸까요? 도훈 씨와 저는 황급히 창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숨을 죽인 채 문 밖에 기척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탐욕이 흘러넘치던 집 안에 권위와 긴장이 밀려들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실종 신고는 오후 6시로 접수돼 있는데 그보다 이틀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순간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집을 팔 생각은?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업체 대표 진술은 다릅니다. 이미 위임장까지 논의했죠. 숨죽인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갈라지듯 아팠습니다. 내 아이 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발뺌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 거짓일까, 진심일까? 그 작은 떨림조차 제겐 살려달라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제 목걸이였습니다. 절벽에서 끊어졌을 줄 알았던 그것이 신고된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태호와 지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의 한마디. 또 하나 있습니다. 피의자 태호 씨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메시지. 오늘 끝낸다. 수신자는 부동산 브로커였습니다. 장례 절차와 보험, 청구를 서두르라는 지시였죠.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나에게 날아든 그 섬뜩한 문자가 사실은 나를 세상에서 지우는 거래의 신호였던 겁니다. 창고 속에서 도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 씨, 지금이 기회입니다. 경찰이 있는 동안 그들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끝은 내 딸을 잃는 끝이기도 하겠지. 우리는 새벽녘 지리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 도훈 씨가 몸을 낮춰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핸드폰. 그 속에 담긴 마지막 진실. 손에 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애틋함이 뒤엉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너를 어디까지 미워해야 할까? 며칠 전 김 대리가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 그 장치들이 드디어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거실. 태호가 한 손에 보험 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3억짜리 생명보험 수령에는 지연 이제 곧 돈이 떨어진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태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양된 애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 내 엄마,
그냥 방해물이었지? 그 순간 화면 속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20 넘게 날 키워줬는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아이 안에도 아직 엄마를 기억하는 조각이 남아있구나. 하지만 그것조차 너무 늦은 후회의 울음일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다 끝났다. 다음 주엔 하와이로 가자. 최소 8억은 손에 들어온다. 그 옆에서 지연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태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 그는 웃으며 계획을 읊어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관들이 수색영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호와 지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장치 속 영상을 재생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 웃음, 눈물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울고 있어도 이제 나는 너를 감싸줄 수 없구나.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엔 엄마로서의 절망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태호와 지연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내 마음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경찰서 브리핑룸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눈빛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선영 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담당 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태호는 보험 브로커와 공모의 사망 선고를 불법적으로 앞당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선영입니다. 20년간 딸처럼 키운 아이와 그 약혼자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잠시 숨을 고른 뒤 겨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아이가 제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용서라 아직은 너무 먼 단어입니다. 제 판정의 웅성거림 같은 소란이 기자석에서 흘렀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누구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만 합니다. 며칠 후 복구된 핸드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절벽 위 태호가 제 등을 떠미는 순간 그 옆에서 지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양딸의 배신, 보험금을 노린 살인미수라는 제목을 걸었고 SNS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판정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찰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태호, 그리고 피고인 지연 범행 전모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스크린에는 절벽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호의 손, 그리고 주위를 경계하는 지연의 눈빛. 방청석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어떻게 저럴 수가. 엄마를.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태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태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만 필요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과받고 이어 판사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피고인 지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지연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와 애틋함이 동시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태호,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피고인 지연,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또다시 술렁였지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1년 후, 지리산 자락의 작은 펜션. 저는 도은 씨와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맞이하며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지연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엄마, 꿈에서 웃고 계시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답장을 쓰지 못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마음이 부서져도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20해 넘게 키운 아이가 결국 칼이 되어 돌아왔다면 여전히 그 아이를 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찬란하듯 제 인생도 이제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실과 감정을 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